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아들 둘을 장가 보내고 남은 노후 자금까지 모두 써버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살이 되었고 퇴직 후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동갑 부부입니다. 저는 라면회사 생산직에서 3교대 근무를 하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과장되지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말은 꼭 했습니다. 그렇게 26에 결혼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32, 작은아들은 31가 되었습니다. 두 녀석 모두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큰 병 한 번 앓지 않았고 말대꾸로 집안을 어지럽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큰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상위권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은 형처럼 공부에 매달리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놀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국어와 사회는 곧잘했고 수학은 늘 중간 정도를 지켰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큰 사고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성적표를 볼 때와 작은아들이 동아리 공연 무대에 오를 때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자리까지 갔구나 하는 뿌듯함이었습니다. 결혼 초 저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월세로 시작했고 가구는 친척들이 쓰던 걸 물려받았습니다. 지금은 빚 없이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첫 월급날 저는 아내에게 생선 2마리를 사서 갔습니다. 아내는 과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그날 저녁만큼은 밥상 위에 생선이 올라가길 바랐습니다. 저희는 소박했습니다. 아내는 가계부를 꼼꼼히 썼습니다. 볼펜색을 달리해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눴고 제 이름 옆에는 늘 야간 수당이라고 적었습니다. 가끔 그 글씨가 제 몸값처럼 느껴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저희는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자고 했고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늘 편안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든 나쁘든 먼저 밥을 먹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야 슬며시 성적표를 꺼내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아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제 편인 것 같았고 우리도 이제 좀 살만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IT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여러 차수에 걸친 까다로운 전형을 통과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합격이 확정된 날 집에 돌아와 아들과 함께 술 한잔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축하해줬고 아들은 일 열심히 해서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고마웠고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저희 부부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60을 앞두고 퇴직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공지가 올라왔고 희망퇴직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동료들은 뛰는 심장으로 서로의 눈치를 봤습니다. 몇 명은 먼저 나갔고 몇 명은 버텼습니다. 저는 버티는 쪽에 섰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 말은 때로 용기였고 때로 핑계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묻는다면 저는 용기였다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년 만난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며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큰아들의 여자친구가 건넨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떨리는 인사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 대화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웨딩홀 가격표가 식탁 위에 올라왔고 신혼집 월세와 전세의 차이가 저녁 반찬만큼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큰아들은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죄송하다며 그래도 놓칠 수는 없으니 도와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젊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돈 들어갈 일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아들에게 도와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그 말이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쯤에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밥을 먹고 들어오며 아빠, 엄마, 저도 누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내는 그래, 그럼 너도 밥 한 번 같이 먹자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말투는 큰 아들보다 더 꾸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꾸밈 없음이 좋았습니다. 저희 집 두 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성실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이 순서대로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젊어서 일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이제는 결혼을 시킬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와 천천히 쉬면서 가끔 아이들 집에 가 손주를 보고 저녁에 돌아와 차를 한 잔 마시는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 누워 창밖을 보며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말하는 날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과 여자친구 그리고 상대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상견례는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나눴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은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서울의 집값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세는 사기 뉴스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걸렸고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저는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쳐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노후를 위해 남겨둔 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애가 자리 잡고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대출을 조금 껴서 2억 초반대의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큰아들의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아들의 모습이 그저 대견했습니다.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고 저는 괜히 기침을 하며 울컥한 마음을 감췄습니다. 식이 끝난 뒤 축의금으로 일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이제 큰애는 걱정 없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겠죠. 아들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조금씩 갚을게요.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다. 너만 잘 살면 돼. 부모 마음이란 줄 때는 계산을 하지만 주고 나면 그 계산이 무의미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6개월쯤이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도 결혼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형도 얼마 전에 했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되겠니? 작은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줘야겠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가 더 이상 버텨주지 못할 것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이미 퇴직은 했고 큰아들을 결혼시킨 지금 통장에 남은 잔액은 4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작은 아들 결혼식 예단, 신혼집 보증금, 가전제품. 계산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평범했던 일상은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결혼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여자였고 인사도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두 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웃으며 반찬을 더 올렸습니다. 우리 둘째는 말수가 적어요. 그런데 속은 참 따뜻하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내는 식탁을 치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신혼집은 저희가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했고 8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입사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급에서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빼면 손에 남는 게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도와줘야 하는데 형편이 되지 않았고 저는 남은 4천만 원을 전부 건넸습니다. 큰아들보다 적게 도와줘서 미안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들도 아빠 노후자금인데 제가 써서 죄송해요라며 미안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괜찮아라며 애써 침착했죠. 그렇게 둘째 아들의 결혼식도 마쳤습니다. 아내와 저는 큰일 하나 더 치렀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2억 5천만 원짜리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통장을 보니 남은 돈은 500만 원. 노후를 즐길 여력도 없이 저희 부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경비원으로 재취업했고 아내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몇 년 전부터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하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집안 살림을 맡아야 했습니다. 다시 저 혼자 외벌이로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제 통장에는 220만 원이 찍혔습니다. 다시 일하기 시작했지만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돈이 들어갈 일에 서로 허락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거 좀 사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얼마인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묻지 않아도 알던 대화가 이제는 숫자로 시작해 숫자로 끝났습니다. 가끔 아내가 TV를 보다 말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도 우리 나이쯤인데 저렇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러 간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살겠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 올지는 몰랐습니다. 대답은 늘 그렇게 흘러갔고 아내는 그 대답을 믿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후 연락이 조금 줄었습니다. 주말마다 전화하던 아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좀 어때요? 그게 대화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통화는 2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요. 주말엔 좀 쉬고 싶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이제 자기 인생 사는 거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만큼 언젠가 우리를 챙겨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제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의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파스와 찜질로 버텼지만 이제는 걸을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일은 진작에 그만뒀지만 통증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MRI 검사를 권했습니다. 의사는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꼭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짧았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버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안 굴러갔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위로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은 200만 원. 아내 물리치료비, 약값, 공과금, 카드값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될 게 뻔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대출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단어가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윳돈 있으면 조금만 보태달라고 아들 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요즘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못 도와드려 죄송합니다. 둘째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그런데 당장은 여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들 살기 힘들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퍼줬는데 정작 제가 조금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니 말로는 괜찮다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러웠습니다. 결국 비상용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다시 꺼낼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치료를 받으며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약값과 통원비는 매달 반복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로 시작한 경비 업무가 3달 정도 지났을 때 새벽 2시에 불 꺼진 복도 앞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라도 하고 있는 게 다행이지. 스스로 그렇게 위로했지만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저녁이 되면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큰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다닌다며 명절에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식탁에는 2그릇만 놓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인생이 원래 그런가 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오래전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일 열심히 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토록 따뜻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쓸쓸하게 들릴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경비실 안은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발끝이 시렸습니다. 손난로를 쥐고 있으면 잠시 따뜻했지만 금세 식었습니다. 아내는 허리 통증이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말고 의자에 앉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난방을 줄였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 한 통을 데워 아내 다리에 찜질을 해줬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곤할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었습니다. 괜찮아요는 이제 저희 집에서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전화가 석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고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요즘 바쁜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나이죠. 다 자기 사는 게 바쁘니까. 그 말 뒤로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의 외벌이로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220만 원에서 생활하고 한 달에 남는 돈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여유자금이 없어서 불안했고 이제 노후엔 어쩌나 라는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하루는 경비 교대 시간에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아들들이 효도 좀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쁘죠. 그 대답에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자식 잘 키우신 거잖아요. 그게 효도예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직장 있고 결혼했으면 그게 효도한 거죠. 우리가 바랄 걸 다 받으려고 했던 건지도 몰라요. 저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자식의 따뜻한 전화 한 통, 1년에 몇 번 얼굴 보러 와주는 것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에 비친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저 눈처럼 흩날리다 사라지는구나. 하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눈이 땅을 덮어 따뜻하게 만들어주잖아. 그게 부모의 인생 같았습니다. 사라지더라도 잠시라도 누군가의 발밑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 그게 저희였습니다. 가끔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퍼준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돼요. 그때 안 도와줬으면 지금 우리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뿐입니다. 자식에게 퍼준다고 해서 행복이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결국 기대 없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걸요. 오늘도 저는 아파트 복도를 돌며 불이 꺼진 집들을 봅니다. 그 안에는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 버티는 사람, 싸우는 사람, 그리고 저처럼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남은 건 없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온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계산으로 남지 않고 결국 온기로 기억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어깨에 이불 한 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